다음의 발견은 조지프 톰슨과 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화학 물질로 이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요? 모든 게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연결돼 있죠. 세상에. 미래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하비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학의 더들리 허슈바흐 교수는 1986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화학 반응 동력학을 연구했죠. 그렇다면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게 아니란 말씀인가요? 물론 그렇게 쓰이긴 하지만 유레카하고 외칠 정도는 아니었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는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의 결과로 전자의 전하량과 질량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하량을 대강 측정한 결과 그 질량이 정말 너무너무 작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가장 가벼운 원자인 수소 원자 질량의 2000분의 1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극소량의 원자를 추출해서 실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건 정말 큰 충격이었죠. 생각지도 못할 일을 해낸 것이니까. 놀랍군요. 네. 전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정말 작습니다. 원자의 정말 작은 부분이죠. 발견을 이뤄낼 당시 톰슨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실험을 할 때 크루크관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죠. 저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런 작은 기구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죠. 톰슨이 1897년에 쓰던 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브라운관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공유리 실린더인데 전극도 있고요. 이걸 연결해서 톰슨 실험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브라운관 모형이네요. 네. 이것이 최초의 브라운관인데요. 사실상 텔레비전 수상기의 선조인 셈입니다. 마지막 걸 이렇게 연결하면 음극선, 말하자면 전자가 흐르게 되고 그럼 그중 몇 개가 여기 종이에 쌓인 인광체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이 자석을 거기에 한번 대보세요. 전자가 휘어지게 할 수 있죠. 톰슨이 음극선 다발에다 자석을 갖다 대자 전류가 구부러졌습니다. 자석은 물질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음극선에 전기를 띤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발광체라 부르죠. 몇 시간 동안 관찰을 한 뒤 톰슨은 자신이 최초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발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음극선은 전자의 흐름이었고 이것은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몇 년 후 톰슨의 제자인 어니스트 러더포드는 원자 안에는 양전하를 띤 양성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주위를 빠르게 도는 전자의 음전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양성자가 모여있는 핵은 아주 작아서 원자 크기 1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를 합한 질량과 거의 같은데요. 그건 전자가 매우 가볍기 때문이죠. 그 모형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거죠? 네, 원자의 기본 모형일 뿐만 아니라 원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화학과 같네요. 특히 화학과 같아요. 맞습니다. 자, 전자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부터 처음 보시면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라고 하는 걸 먼저 발견했다라고 했죠. 순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자를 발견했는데 진공관이다라고 하는 곳에다가 압력 기체 넣고 그러니까 낮은 압력이고요. 높은 전압을 걸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빛을 내면서 흐르는 선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그 흐르는 선 빛을 내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무슨 선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자, 요 선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했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극, 음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음극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음극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자의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그죠? 전자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공관에다 굉장히 낮은 압력의 기체를 넣고요. 높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흐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음극선이다라고 하는 게 흐렸어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걸 가운데 전자를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실험 결과를 해석했어요.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전하라고 하는 걸 띄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거가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 전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전기라고 하는 것 중간에 들어봤죠. 전기적 성질을 띠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 물체가 띠고 있는 이런 정전기의 양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전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전기적 성질을 띠는 입자를 전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고요. 요걸 우리는 다른 말로 전자라고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를 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음극선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봤을 때 음극선 성질을 세 가지로 총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음극선의 진행 경로에다가요 십자가라고 하는 물체를 두었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어떤 모양의 물체를 두었더니 그림자가 생깁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림자가 생긴대. 자, 우리 그림자 낮에 많이 보고 있지요. 나를 항상 보면은 나의 어느 쪽에 생겨요? 태양의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왜요? 태양빛은 항상 직진하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하는 게 생기죠. 마찬가지 음극선이 어떤 물체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는 이 아이가 직진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안에다가요 바람개비를 하나 넣었대요. 바람개비를 넣었더니 이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람개비가 회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바람개비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바람개비가 움직이더래요. 어떤 물체가 움직이려면은 이 움직일 수 있게끔 운동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죠? 운동을 하게 가져야 되는데, 자, 어떤 물체가 바람개비라고 하는 게 운동량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운동량을 가지려면요, 항상 질량이라고 하는 걸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 법칙인 F는 ma라고 하는 식이 있지요. 자, 이 아이가 움직이려야 돼요. 힘을 받아야 돼요. 운동량을 가지려고 하면요, 항상 그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음극선이라고 하는 입자가 질량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저 아이를 회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 음극선이라고 하는 아이가 질량을 가지는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진행 경로에다가 전기장 또는 자기장, 자석을 걸어줄 건데요. 자,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전기장, 요거는 지금 전기장을 걸어준 거고요. 요건 자석, 자기장을 걸어준 거야. 자, 우리 어제 영상 봤을 때 요거 N극, S극을 바꿔서 실험을 했는 경우도 있었지요. 어쨌든 간에 음극선이 여기서는 요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N극, S극을 바꾸면 방향이 반대쪽이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면 또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얘가 위로 휘어져요, 아래로 휘어져요 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그냥 얘가 휘어진다라고 하는 거, 플러스 쪽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극선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영향으로 휘어진대. 원래 경로는 직진이었어야 하는데. 그러면 대체 얘가 왜 휘어지느냐라고 한다면 전기장을 걸어주거나 자기장을 걸어준다면은 이 아이들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거 그 자기장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정전기적 기력에 의해서 밀리는 인력이나 끌리는 청력, 반발력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휘어진다는 거는 전하라고 하는 걸 띠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나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휘어질 건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N극 S극 변화를 보면서 어느 쪽으로 휘어지는지를 비교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다라고 하는 걸 밝혀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세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은 직진을 하는 아이고요.
질량을 가졌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가졌어요. 라고 하는 입자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진 아이를 여기서는 전자라고 불러준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겠지요.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극선의 전자, 이거 뭐 도대체 이 음극선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B라고 하는 n분의 2 값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했었대요. 실험을 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꿔가면서. 질량도 바꿔가고 전하량도 바꿔가고 그죠? 비율에 대한 걸 한 거지요. 자, 그랬더니 실험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값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험 조건을 바꿨어요. 저 음극선관의 금속도 바꿔봤고요. 기체도 바꿔봤고요. 전압도 여러 가지로 바꿔봤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항상 동일한 값을 나타냈대요. 한마디로 질량 분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이 n분의 2 값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이든지. 자,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이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모든 원자에 들어있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입자라고 하는 거를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실험 조건을 바꿔서 실험을 했지만 저 비율은 일정했대요.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 전자는 모든 원자에 들어있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입자예요. 라고 하는 거를 이해했습니다. 라고 했죠. 돼요? 자, 그래서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걸 밝혀낸 거지요. 원래 원자, 돌턴의 원자설에서는 이 원자가 쪼개지지 않는 어떤 굉장히 단단한 돌덩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원자 안에 전자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전하를 띤. 그럼 돌턴의 원자설은 틀려버린 거야. 그래서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원자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톰슨이 뭐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자,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물질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밝혀냈으니까요. 이 전자가 듬성듬성 박혀있는 모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플럼 푸딩 모형이라고 불러요. 플럼 푸딩 모형이라고 부를 건데, 자, 실제로 모든 원자에 마이너스 전하가 존재해요. 그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 전자라고 하는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위치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파악할 수는 없어요. 얘는 그냥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둔 거야. 자, 근데 원자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중성인 건 알아. 그죠? 원자는 중성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있네? 전자가 있으면 그러면 혹시 전체가 풀어쓰고 마이너스가 박혀 있는 게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톰슨의 원자 모양이 그렇게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콕콕콕콕콕. 자,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는 이유는요. 자, 음극선처럼 나와야 돼요. 음극선이 튀어나와가지고 전자가 훅 튀어나와가지고 음극선으로 훅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콕 박혀있다 건포도 빠지듯이 툭 빠져가지고 얘가 음극선이 훅 지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더라. 그래서 전자의 흐름이다라고 하니 가능하다라고 톰슨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시죠? 제일 처음 전자라고 하는 게 발견되면서 돌턴의 원자설이 수정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었어요. 원자 핵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원자 핵은 골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똑같이 방전관 속에 기체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인 거예요. 자,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극이 바뀌겠지요. 극이 이번에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입자의 흐름을 발견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입자의 흐름을 발견하고 이거를 그러면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선이기 때문에 양극선이라고 불러야지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음극선과는 반대의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극선이라고 하는 거를 밝혀냈어요. 자, 근데 되게 웃긴 게 양극선 실험을 할 때에는요. 분명히 어제 아니지? 톰슨이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를 실험 조건을 막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항상 값이 같았다 그랬지.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거는 모든 원자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보편적인 입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양극선을 실험함에 있어서는 되게 웃겼던 게 기체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기체 종류에 따라서 양극선이 달라지더래. 뭐야? 전자는 분명히 다 똑같이 들어있었었는데, 달라지는 거야. 한마디로 n분의 2 값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죠?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 전하량이라는 건 플러스 1, 플러스 2를 얘기할 거고, 질량에 따라 또 다른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기체 종류에 따라 양극선이 달라지고 질량분의 전하량 비가 달라진다는 건 결국, 종류에 따라서 생성되는 양이온이 다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자, 실제적으로 근데 양극선을 발견을 해서 골트슈타인이 근데 양극선이 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러더퍼드가 양극선이 뭐라고 밝혀냈냐면은 수소의 원자핵이라고 밝혀낸 거야. 수소의 원자핵. 수소의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수소는 여기 옆에 보시면 수소 원자는 양성자가 하나, 전자가 하나지요. 수소 이온은 양성자가 하나, 전자가 없습니다. 그죠? 원자핵은 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양성자. 양성자 한 개짜리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를 밝혀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과 이름을 붙인 사람은 다릅니다. 라고 실제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서. 자,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포인트인데요. 원자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원자핵 세 번째입니다. 발견한 거고요.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밝혀내었어요. 자, 톰슨 모형과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를 예측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톰슨 모형, 콤마. 그죠? 콤마라기 뭐라 해야 되지? 톰슨 모형. 그 다음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 예측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톰슨 모형을 사실 러더퍼드는 믿었어. 저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 결과, 저것을 증명하고 싶었어, 사실은. 완벽하게. 저게 맞다면 이것 실험했을 때 완벽히 들어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톰슨 모형에 따르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라고 하는 원자를 통과해서 경로가 휘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지. 톰슨 모형에 의해서라면 자기의 실험 결과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애매해졌다는 거죠. 그죠?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말이 길어요. 알파 입자 산란. 산란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나 입자 등 어떤 입자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경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삐삐 경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거. 경로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톰슨 모형을 그림을 그리면요. 전체가 플러스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콕콕콕콕콕 이렇게 쑤셔 바뀌어져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은 여기 알파 입자라고 하는 아이가 통과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통과할 때 원자에 고르게 퍼져 있는 양전하지요. 이거 원자에 고르게 퍼져 있지요. 플러스 전하, 그죠? 알파 입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자, 그리고 전자는 전차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 입자가 통과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휘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야 돼. 그죠? 이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알파 입자 먼저 보고 넘어가야죠. 우리 알파 입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 누가 발견했냐면 퀴리 부인이 발견했어요. 폴로늄 가지고 방사선 실험하다가 올떨결에 나타났죠. 자, 알파 입자 전자 2개 가진 헬륨 원자가 전자 2개를 모두 잃은 상태로서 헬륨 원자의 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2번이고요. 질량수 4만큼 가진 원자. 헬륨 원자 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 아이는 굉장히 무거워요. 자, 누구에 비해서? 이게 사실 원자 번호 2번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무거운 건 아니야.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뭘 할 거냐면은 전자에 비해서
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 실험 결과가 아니라 실험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파 입자 붕괴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우리 중 1학년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알파 입자 붕괴, 알파 붕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요. 알파 붕괴할 때 이 플러스 전하 알파 입자가 나옵니다. 그죠? 이 알파 입자가 러더포드 실험할 때 미리 알고 있었어요. 헬륨 원자핵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무겁고요. 플러스 전하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볼 건데, 자, 실제로 이제 여기다 금이라고 하는 아이를 실험을 썼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금이라고 하는 아이는 굉장히 잘 펴집니다. 펴지는 성질을 우리는 전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금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자, 굉장히 얇은 금박이라고 해서 굉장히 얇게 폈어요. 왜 얇게 폈냐면은 원자가 아무리 알파 입자지다 가더라도 굉장히 조금 경로에서 많이 원자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던 거야. 그죠? 그래서 알파 입자가 가는 경로에는 원자의 수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원자의 수를 최소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얇게 금을 조금 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알파 입자를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실제로 이렇게 완벽하게 통과한 것들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여기가 가장 맞는 건데,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요렇게 약간 휘어진 것들. 약간 휘어진 것들. 그죠? 아주 소수가, 약간 휘어집니다. 휘어지면 안 되는데, 휘어집니다. 그죠? 산란된 알파 입자라고 얘기하죠. 휘어진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야하, 반대편, 극소수가 이렇게 튕겨 나온다는 거죠. 여기, 극소수. 극소수가 정반대편. 튕겨져 나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돼요?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냐? 라고 여기서는 물어봅니다. 자, 얇은 금박 주위에 원형 형광 스크린이라고 하는 걸 장치해요. 얘를 빛을 쏘면은 얘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형광 스크린을 통해서 형광이 찍히겠지요. 그래서 장치를 하고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 알파 입자라고 하는 아이. 그리고 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쏩니다. 그러면 훅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 그럼 정말 실험이 완벽했다면 다 그냥 통과해서 쭉 들어갔었어야 돼.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충돌시킨 대부분의 입자는 통과하는데 극히 일부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예외가 있다면 그 예외를 찾아가는 게 문제가 점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통과합니다. 그죠? 금박을 통과해서 직진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죠? 자,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통과했다는 건, 여기 원자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 아이랑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원자가 굉장히 얇게 경로에 적은 원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 아이를 알파 입자가 지나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하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부분이 아마 빈 공간일 거야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극소수의 알파 입자가 정반대편으로 크게 휘거나 튕겨져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휘어진다와 튕겨져 나온다를 구분할 거예요. 자, 휘어진다 보라색으로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튕겨져 나온다는 주황색으로 했었어요. 자, 휘어진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플러스 전하,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진 굉장히 무거운 아이입니다. 자, 이 플러스 i가 휘어진다는 거는 내가 가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훅 휘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내가 굉장히 큰 질량을 가지고 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나를 휘어지게 만들려면은 나랑 전하가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지, 같아야 되지. 같으니까 나를 밀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하, 반발력이다라고 하는 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정전기적 반발력이다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럼 얘는
그 안에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돼요? 나를 밀어내는 거는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는 아이야. 자, 반대, 두 번째. 튕겨져 나올 거래요. 튕겨져 나올 거라는 거는 나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내가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다가 튕겨져 나올 거야. 그죠? 내 어저께 뭐를 예를 들었냐면은 김해철과 강호동을 예를 들었잖아. 거기 그 사람이 굳게 서 있는데 내가 아무리 가서 부딪힌다 한들 그 사람이 넘어지겠어? 아니지, 내가 날아가겠지. 그러면은 두 가지 지금 된 거지요. 자, 원자 중앙에 전하, 어떤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어떤 입자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자, 근데 그 아이는 굉장히 무거울 거라는 거죠. 왜냐면 나를 완벽히 반대쪽으로 날릴 거기 때문에. 자, 밀도가 매우 큰 입자일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굉장히 밀도가 매우 큰 입자는 질량이 크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지요. 자, 근데 그 질량이 크긴 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굉장히 극소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조금. 어제 2만 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아주 조금이 완벽히 튕겨 나온다는 거래. 그러면은 이 밀도가 매우 큰 입자가 되게 조그마다는 거지. 근데 굉장히 질량은 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원자 내부의 입자 크기, 그 튕겨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입자의 크기는요, 굉장히 작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2만 개 중에 한 개만 튕겨도 나올 수 있으니까 되게 많은 빈 공간에 만큼 아주 조금 들어있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원자 중앙에 전하를 띠는 그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하, 원자의 핵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러더퍼드가 그래서 실험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톰슨이 얘기했던 게 또 잘못됐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실험을 했더니. 그죠? 자, 그럼 밝혀진 원자 핵이라고 하는 아이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자, 이 아이 좀 더 나중에 밝혀지면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요? 원자 질량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중앙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부피에 비해서 매우 굉장히 작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라고 표현하지요. 크기가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톰슨의 원자 모형은 잘못됐어. 그럼 러더퍼드가 또 새롭게 원자 모형을 제안하겠지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자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했어. 밝혀졌으니까 톰슨에 의해서. 자, 그럼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전체가 플러스가 아니고 가장 가운데 콕 박혀 있는 플러스가 존재할 거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밝혀낸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원자 핵은 가운데 있고요. 자, 원자핵 주위에 이번에는 이 아이가 콕콕콕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원자핵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요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것 또한 제안입니다. 그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실제적으로 이 회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은 안 돼요. 근데 이 러더퍼드가 얘기했던 이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요. 일단 핵이다라고 하는 걸 가졌다는 거. 핵을 원자 모형에서 핵을 가진 최초의 모델이에요. 핵을 가진 모형에 의의를 둘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아이는요, 안정성이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죠.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입니다. 원자의 안정성이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또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서 제안은 했지만 이 또한 좋은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성자 이후에 중성자를 발견을 합니다. 중성자 발견할 때에는 러더퍼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헬륨 원자핵, 알파 입자지요. 이거 전하량이 양성자 전하량의 2배야. 근데 질량은 얼마였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경우에는 2의 4의 헬륨 이렇게 생겼지요. 전하량은 4예요. 전하량은 플러스 2죠. 플러스 2인데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질량의 2배죠. 그죠? 요거 4배. 그러니까 분명히 질량에는 기여하는데 전하를 띠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근데 예측이죠. 그런 거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고 나서 누가 밝혀냈냐면은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밝혀낸 거지요. 중성자. 베릴륨 원자핵에다가요, 알파 입자를 충돌시켰대요.
그랬더니 전하를 띄지 않은 입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릴륨에다가 알파 입자를 쏘았더니 중성자가 나왔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죠? 이거를 중성자, 중성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자 성질은요, 전하를 띄지 않은 중성이에요. 그래서 중성자예요. 자, 중성자 질량이요, 양성자의 질량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전하량에는 기여하지 않고 질량에 기여하는 거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식 있네요? 그랬구나.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중성자가 가장 마지막에 밝혀졌어요. 왜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에 의해서 결과를 지르고 좀 어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발견되었다라고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봐주시고요. 자, 자, 뒷장 넘기셔서 원자의 구조와 크기 보시면요. 자, 원자라고 하는 아이들은요, 원자 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자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림 보시면은 이거 양성자, 요거 중성자, 요거 전자지요. 자, 원자 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심을 조치하고요. 질량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밀도가 매우 크다라고 표현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전자라고 하는 아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아직까지 따르고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하 자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의 크기 보시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의 크기를 얘기할 거고요. 원자의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0승. 이거 지금 지수예요. 그죠? 원자의 지름은 마이너스 15승. 그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4승 정도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빈 공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원자를 탁구공 정도 크기로 확대를 시키면 같은 비율로 탁구공을 확대시켰을 때 탁구공은 지구 정도의 크기가 될 거래요. 한마디로 우리 지구만큼의 큰 원자의 원자핵은 탁구공만큼이다 라고 얘기해서 엄청나게 작은 존재만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원자의 구성과 입자 나와 있지요. 양성자랑 전자는 전하량이 반대. 부호만 반대, 크기는 같고, 그래서 상대적 전하량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상대적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고요. 전자는 굉장히 미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작년에 원소의 기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원소의 기원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할 건데요. 자, 우리 원소에 작용하는 원소 내부에 작용하는 힘, 원소 내부 좀 애매한데,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력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전기적 인력, 반발력 얘기할 거고요. 하나는 강한 핵력이지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어주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전기력보다 거리가 가까울 때는 굉장히 더 큰 힘이에요. 100배 큰 힘. 옆에 커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을 때 커크를 묶어주는 것도 강한 핵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소의 기원을 얘기하면서 우리 핵반응이다라고 하는 걸 작년에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 핵반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요. 양성자, 중성자가 다 들어있어요. 물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한 것들은 양성자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성자의 수도 많아져요. 왜냐면은 플러스끼리 붙어있으면 불안하잖아. 그치? 서로 반발이 생기는데 거기에 중성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안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게 너무 격하게 안 좋을 경우에는 안정하게끔 되돌아가는 역할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붕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그 반응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응 순서에 따라서 나타난 거죠. 알파 반응이 아니라 알파 붕괴지.
알파 분계가 있고요. 베타 분계가 있고요. 감마 분계가 있어요. 그죠? 알파 분계는 알파 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베타 분계 같은 경우에는 베타 입자가 나오는 거예요. 감마 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 입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헬륨의 원자핵이거든요. 베타 입자는 전자입니다. 그죠?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파의 형태예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알파 분계, 베타 분계, 감마 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핵 반응에 의해서 우리 원소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게 나타났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배웠던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는 알파 분계에 의한 그 알파 입자를 가지고 러더퍼드가 실험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셔서요. 원자 번호와 질량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원소의 성질이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100몇 가지 원소들은 성질이 다 다른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 왜 그래요? 얘네들의 어떤 거? 양성자, 그 다음에 전자, 중성자의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양성자와 전자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당연히 달라지죠. 물론 중성자는 사실 완벽하게 이 원자의 종류를 다르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화학 반응 과정에서 전자는 변해도요,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전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성자 수라고 하는 아이를요, 우리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원자 번호를 지정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얘기한다면 양성자의 수를 얘기할 거고요. 중성일 때의 전자수를 얘기하죠. 전자는 중성일 때만. 그죠? 자, 질량수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합니다.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어요. 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랑 중성자. 이 두 가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이 질량수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자, 원소 기호를 표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원자 표현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원소 기호를 X라고 표현한다면은 위첨자 A 형태에는 질량수, 아래첨자 Z에는 원자 번호를 나타냅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어제 얘기했지만 여기에도 나타낼 수 있는 거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동위원소는 누구는 같지만, 양성자 수는 같지만, 누가 달라서? 중성자의 수가 다른 거지요. 그래서 질량수가 다른 형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 관계를 얘기합니다. 공통점은 당연히 원자 번호가 같아요. 같은 원소예요. 그죠? 차이점은 질량수만 다르다는 거지요. 돼요? 자, 수소를 예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있는 그냥 수소예요. 이거 원소 기호를 쓰면은 1의 1의 수소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자, 두 번째 수소는 질량수가 하나 더 생겨있는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얘는 1번인데 질량수가 이만큼 있는 수소고요. 그래서 얘는 무거울 수소라고 해서 중수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성자가 2개 더 들어갔지요. 그래서 얘는 1번인데 질량수가 3만큼인 수소라고 해서 삼중수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라는 같은 원자지만 다른 원자입니다. 다른 원소, 같은 원소이지만 다른 원자입니다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네요. 자, 개념확인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자, 개념확인 문제 1번 보시면 자, ABCD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위원소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A는 양성자가 8개, 중성자가 8개, 전자 8개입니다. B는 8개, 9개, 8개, C는 8개, 8개, 10개, D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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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예요. 동위원소 관계를 한번 나눠보자. 동위원소가 누구가 있을까요? 양성자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 개수가 다른 누구? A랑 B랑 C가 동위원소 관계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원소의 종류를 한번 두 가지를 나눠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소라고 하는 거는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뭐 수소냐, 산소냐, 탄소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양성자의 개수인 거지요. 그죠? 양성자가 8개인 A, B, C가 같은 원소이고 D는 다른 원소다 라고 우리는 비교할 수 있겠죠. 돼요? 자, 아하. 이거 찾아야 되는 거니? 설마? 헬륨은 원자번호 2번, 질량수 4, 양성자수 2, 중성자수 2, 전자수 2, 붕소, 수헬, 리벨, 붕 5번. 이거 질량수 어떻게 알아? 찾아봐. 알았지? 9번. 3번. 아니야, 23번 아니야. 11번이야, 얘. 근데 난 이거 질량수 23인 건 알아. 중성자수 12, 전자수 11. 나머진 너네가 찾아서 보세요. 되세요? 자, 우리 오늘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원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원자의 구조 안에 이제 전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중성자, 양성자가 어떻게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발견한 톰슨이 어떤 원자 모양을 제안했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어떤 원자 모양을 제안했고, 그걸 통해서 원자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순서라고 하는 거랑 실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질문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